이게 일반법이라는 거죠. 이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런 걸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법은 어떤 거를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상법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에게만 적용이 되죠. 모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특별법이라고. 노동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노동과 관련된 노동행위만 이게 적용되는 법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법이죠.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별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법을 판사는 먼저 적용해야 되죠. 노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노동법 먼저 적용해야 되고, 상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상법 먼저 적용하고,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 가보니까 법 규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법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이 법 먼저 적용하고, 여기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은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은 대부분의 시험 과목에서 다 있다는 거죠. 공무원 시험에는 없는데. 그래서 민법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논문사 되셔가지고 의뢰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민법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민법 아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15페이지 불법행위 가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채권 강론, 채권 총론, 이게 채권법이라고 그랬는데, 채권 강론은 뭐를 공부하는 과목인 거니까 채권이 도대체 왜 발생하느냐, 발생 원인을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계약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계약법이 채권 강론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계약은. 그래서 아까 제가 14가지 혹은 15가지 계약이 있다고 했고, 요 15가지 계약의 공통적인 것을, 요거는 우리가 계약 강론이라고 그러고, 요 공통적인 것을 또 계약 총론이라 그래가지고, 또 강론, 총론, 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계약법에 가보면.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나오는 게 불법행위.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오는 게 부당이득.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오는 게 사무관리라는 건데, 요 사무관리는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읽고 이 채권 강론 공부할 때까지 이거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사무관리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모르셔도 되고, 마지막에 사무관리 갔을 때 그냥 법 조문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약은 오늘 기본적인 개념은 좀 말씀드렸고,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 요 계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그래서 민법 총칙을 읽으시다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불법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 뒤에 750조에 있는 건데 당연히 미리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불법행위의 유형이 2만 가지를 넘는다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데 요 조문 하나로 그거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조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전부 불법행위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법행위 한번 봅시다. 채권 강론은 채권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분야이다.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미 보았다. 계약이 바로 그거. 채권 강론의 반 이상은 계약법이 차지한다. 나머지 중에서 사무관리 나중에 공부됐으니까 여기에서는 불법행위, 부당이득 2가지. 자, 불법행위의 법을 어긴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법적인 정의는 뭐냐? 750조에 있는데 고의나 과실. 우리 민법은 고의하고 과실을 동격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법을 어긴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한다. 요건이 3가지예요. 불법행위 요건을 우리가 분석해보면은, 첫 번째,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과 상충되는 말은 우리가 불가항력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불가항력이면은 우리가 동물을 줄 수가 없죠. 이거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번째,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된다.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3번째, 아무리 이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야 돼요.
손해가 발생 안 하면 이거 불법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거를 불법행위라고 하고,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뭔가니까, 계약은 사적 자치죠.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는 요거는 사적 자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법에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너 돈 물어주라, 너 돌려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약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법정 채권이라 그럽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나 계약은 이거는 약정이죠. 당사자가 약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양대산맥이라 그러는데, 계약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이 손해 발생의 양대산맥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불법행위는 영역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거 공부하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범위는 넓은데 공부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너무너무 양이 많거든요. 근데 달랑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좀 굉장히 그 시기하죠. 자, 봅시다.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쉽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책임 능력은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죠.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일정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서 어떤 법률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하고, 책임 능력이 없다면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이때는 이들의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그럼 어떤 사람이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두 사람이에요. 우리 민법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미성년자 중에서 19세가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이제 법에서는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요 19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있고, 하나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이 사람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책임을 져요. 요게 이제 755조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책임 능력이 있으면은 미성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미성년자가 지금 얘가 고2다. 그러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피해자는, 얘가 가해자인데 피해자는 이 미성년자한테 가서 돈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판례가 좀 우회 전서를 취해가지고 피해자 구제를 좀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문제는 생겨요. 어찌됐든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 없는 사람을 우리는 책임 능력자라고 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몇 살이냐? 도대체 미성년자 중에 몇 살이냐? 그거는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요 사건의 경우에는 얘가 중3이지만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한 것도 있고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리 적용을 해요. 그건 우리가 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어찌됐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책임 무능력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심신상실자. 뭐 별다른 말씀 드릴 건 없죠. 이거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3번 조금 중요합니다. 불법 행위와 채무 불이행이 겹칠 때 권리 행사 방법. 그럼 채무 불이행이 뭐냐?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약속을 어길 때 우리는 이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요건이 고의나 과실이 요건이에요. 불방역은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채무를 불이행하는데 일부러 안 했다든지 실수로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를 채무 불이행이런데 우리 민법은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행이 늦어지는 거 있죠. 돈을 제때 안 준다. 지체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예 제가 건물을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건물이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 불이 나가지고 건물이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그럼 저는 약속한 날짜에 이 건물을 넘겨줄 수가 없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행불능이라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제가 사과를 한 상자 택배를 보냈는데 그 사과가 썩은 사과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불완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예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는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요 셋 중에 하나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고, 이때 그거를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은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채무 불이행이고, 그게 채권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가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쫓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의 세 가지가 있는데 채권 총론의 중요점이다. 자, 그러면 개인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과속이 있다는 말은 벌써 뭡니까? 아니, 교통사고를 내는데 고의로 교통사고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실이. 그러면 과속으로 차를 몰았으면 이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켜 승객에게 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하자 이때 피해자인 승객은 무엇을 근거로 가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때 권리가 두 개 생겨요. 이 사람은. 당신 내한테 불법행위 했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전형적인 불법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이 개인 택시 기사는 약속을 안 지켰죠. 불완전 이행을 한 겁니다.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과속으로 차를 몰아가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승객을 태워주지 못했으니까 엉터리 이행을 한 거죠. 불완전 이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채무불이행의 일종이라고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권리가 두 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가 한 개 있는 게 좋을까요? 두 개 있는 게 좋을까요? 세 개 있는 게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싸움할 때 칼도 양손에 칼이 있으면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권리가 두 개 있는 게 왜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 사람이 불법행위가 750조거든요. 요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이 사람이 패소할 수도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론 길이 안 나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또 이제 요거 말씀 지금 드려볼게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은 변론주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몇 년 동안 돈 달라 소리 못하면 그 사람 돈 못 받습니까? 그 소멸시효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은 5년이고 채권마다 다 다른데 우리 민사채권은 10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 세 가지를 나중에 공부하는데 기본은 10년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A가 채권자다. 그 다음에 B가 채무자다. 근데 얘가 10년 동안 자기가 돈 달라고 소리를 안 했다. 권리를 불행사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다고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으니까 얘는 돈 안 갚아도 돼요. 그런데 A가 채권자가 11년이 경과해가지고 얘가 돈 달라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원고가 돼가지고. 이길 수 없는 사건을 얘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법정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10년 지났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얘가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판사도 이거 10년 지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질문.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A 성소겠습니까? A 패소겠습니까? A 성소예요. 변론주의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자기가 주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반박하면은 자기가 증거를 가져와가 입증해야 돼요. 요거를 변론주의라고 그러고 이게 민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판사는 스포츠로 치면은 심판이에요. 중립이에요. 양쪽 사람 싸우는 걸 들어보고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거 하는 게 판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하는데 판사가 야 너 말해라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다고요. 자기 거는 자기가 주장해야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주장을 안 한다. 지는 거예요, 얘는.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이게 변론주의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판사를 욕을 많이 하죠.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이런 일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붙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 대신 변호사 수가가 싸죠. 근데 우리는 그거 했다가는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법을 모르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것도 막 법정 가서 이야기하고, 말 안 해도 될 걸 하고, 말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는 거예요, 얘. 이 변론주의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은 그 문제가 있으니까, 법이라는 것은 판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외적인 것들은 또 이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해도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는 게 요거를 우리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대원칙은 변론주의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시험에 별표 5개란 말이죠. 어떤 게 직권조사사항이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시험에는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외울 때. 요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요런 게 어려운 거죠.
지금 뭐 하다가 왔죠? 750조를 근거로 소지하겠다. 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돈 못 받느냐? 권리가 한 개 있으면 돈 못 받죠. 모든 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권리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390조 채무불이행 권리가 하나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권리 또 행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권리가 두 개 있다는 거는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를 행사했는데 졌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살아있으니까 그거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행사해도 되고 요것만 행사해도 되고 요거 행사해도 되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를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따블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우리가 권리자가 있을 때 권리가 두 개 있느냐 한 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판례 학자들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판례는 소수수를 제한 건데 판례는 두 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나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할 수 있다. 둘째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불완전행. 하나의 사건에 권리가 두 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권리의 경합이라고 하는데 권리자는 마음대로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만족을 얻었다면 나머지 권리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따블로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절취범이 있다. 절취범이 있다. 그럼 A가 피해자다. 그럼 나중에 피해자가 절취범을 찾았다. 권리가 몇 개 생길까요? 하나는 너 불법행위했으니까 돈 물어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당이득을 근거로 해가지고 돌려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권리가 여러 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4번 불법행위 특수한 형태로서 사용자 책임. 그래서 이제 이 750조가 불법행위의 가장 일반적인 조문인데 이 불법행위 중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형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가보면은 755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얘가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대신 책임진다고 그랬죠. 요 조문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756조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758조에 가보면은 공작물 책임이 나오고 그 다음 760조에 가보면 공동불법행위가 나오는데 요게 시험의 보고예요. 특히 760조하고 756조 요거 두 가지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756조가 여러분들이 또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자는 거죠. 사용자 책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가보시죠. 4번 불법행위의 특수한 형태로서 사용자 책임의 법인이나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피용자라는 거죠. 사용자 피용자. 누군가를 고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용자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이제 각종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 사용자가 누군가를 이제 고용했을 때 그 사람을 피용자.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뭐 종업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회사 여러분들 뭐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되려면은 요 지시 명령 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사용자는 이 사람한테 지시 명령 해야 되는 관계고 얘는 이제 복종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자 피용자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피용자가 쉽게 말해서 종업원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직장인이 그 직무와 자기가 사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자가 대신 책임질 수는 없죠.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죠.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이제 750조 그러면 그냥 불법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행위를 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피해자가 한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요 사람은 이 행위를 한 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750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너 돈 물어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거죠. 이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변제 능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할 거냐 이야기죠. 이때 법은 이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요거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그래요. 사용자 책임. 아니 그러면 사장은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사장이고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보는 뭐 삼성이라든지 등등 뭐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다 해당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책임을 지지? 왜 책임을 지지?
근데 이제 이 법의 취지는 평소에 요 피용자를 고용해가지고 많은 지금 이득을 창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사용자가 물어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대신 물어주라 이런 조문이에요. 네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일로 대신 물어주고 난 뒤에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논하지 않고 요거를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용자가 이 사람한테 물어줄 법적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골라잡기 할 수 있죠. 피용자가 돈이 많으면 이 사람한테 청구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청구해도 되고 이 사람에게도 청구해도 되고 골라잡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법에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진정 연대 책임도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골라잡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개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아니 부진정은 뭐고 그러면 진정은 뭐냐? 그냥 연대 책임은 뭐냐? 요 차이는 채권 총론의 주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 총론에서 자세하게 공부하면 되는데 이런 거죠. A와 B가 지금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이제 복수의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만약에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형하고 동생이 둘이 가가지고 사건을 의뢰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갔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로 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A와 B가 그거를 수락했어요. 질문. 이때 A와 B는 각각 300만 원을 지불할 채무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150만 원만 지불할 채무가 있을까요? 어떤 게 원칙일 것 같아요? 복수의 채무자가 있을 때. 우리 민법은 분할 채무가 원칙입니다. 더치페이가. 그러면은 아무런 약정을 안 했을 때는 150만 원만 갚으면 돼요. 각자.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채권자에게 유리할까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굉장히 불리하죠. 얘가 파산당하면 돈이 없으면 150만 원 떼이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라고 채권자가.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분할 채무가 원칙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약정을 하는 거니까 채권자가 요구하겠죠. 연대의 약정을 하면은 우리는 연대하여 갚겠다 이렇게 연대의 약정을 하면은 연대 책임이 되어버려요. 그럼 요거는 150이 아니에요. 전액 300만 원 다 갚아야 됩니다. 물론 다벌로 받을 수는 없죠. 얘가 300 다 갚으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거겠죠. 어찌됐든 대외적으로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연대채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대채무는 연대 약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진정 연대 책임은 뭐냐? 연대 약정이 없는 걸 말합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이 무슨 연대 약정을 하겠어요? 약정은 없는데 법에서는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너 전액 다 지불해라. 너도 더 전액 다 지불해라. 전액의 채무를 인정하는 거죠. 연대 약정이 없는데 이런 거를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이 부진정 연대 책임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구체적인 거, 요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이제 채권 총론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일단 개념을 아시라는 거죠. 골라잡기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 민법은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령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서빙받는데 가령 종업원이 실수해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엎질러 가지고 옷을 더럽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종업원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게 이러면 됩니다. 사장. 그죠? 이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종업원 자꾸 치를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니, 이 법인이나 개인이 혼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물론. 요즘도 어렵고 하니까.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종업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용자가 사고를 쳤을 때는 사용자가 갚을 의무가 있다. 이거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민법 총칙 공부할 때 계속 등장하는 게 사용자 책임이다. 개념을 아시면 좋은 거죠. 자, 봅시다. 15페이지 밑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무를 하는 게 보통이다. 이때 종업원이 직무를 행하다가 불법행위를 하면 그 종업원이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를 고용한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란다. 법적인 정의는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할 경우에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한다. 기업이 평소에 피용자를 고용하여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피용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용자는 대외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주고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현실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다. 민법 총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불법행위에서 시험이 나오면은 2년에 한 번꼴로 나올 정도로 이 사용자 책임은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불법행위에서 아까 760조도 들었는데 공동불법행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책임은 미리 개념을 알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면은 아니 이 사장은 무조건 100% 책임을 져야 되느냐, 종업원이 사고만 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법에 보면은 면책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내가 요 사람을 고용할 때 내가 최선을 선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선임했다. 그 다음에 선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감독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 요거를 입증하면은 면책이 돼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2번에 있죠. 사용자는 다음의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이때까지 단 한 건도 면책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까 종업원이 사고를 치면은 그거는 100% 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판례가 면책을 인정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 규정상으로는 면책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판례는 현실에서는 판시할 때는 그거를 인정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법 규정이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면책 규정이 있다는 거는 알아야 돼요.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그럼 3번의 부진정 연대채무. 피해자는 사용자 혹은 피용자 아무에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골라잡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사용자와 피용자의 채무관계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며 이는 채권 총론에서 다룬다. 민법 총칙을 공부하면 부진정 연대채무 말이 간혹 등장하니까 미리 알아둬야 된다. 그럼 연대채무와 차이가 뭐냐?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자가 연대 약정을 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자가 연대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 전액을 갚아야 된다는 걸 말한다. 양자의 구체적 차이는 채권 총론에서 공부하면 된다. 자, 불법행위는 일단 끝났고요. 그래서 민법 총칙 공부하면은 불법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불법행위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간단한 개념인데 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미리 조금 개념을 알아놓으면 도움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당이득입니다. 요것도 딱 개념이 오죠. 이득이 발생했는데 부당하다는 거죠.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당이득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득이 생겼는데 정당성이 없는 경우이다. 절도를 생각해보라. 그럼 부당이득이죠. 근데 법적인 정의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죠. 손실자는 이득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741조 법 조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에 이게 직독직해가 됩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부당이득이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굉장히 정의를 지금 어렵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용어가 굉장히 생경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에는 현실적인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법적인 용어를 출제를 하니까 이런 용어에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강의를 해보면 수강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강의 들을 때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재밌었는데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 안 풀립니다. 이런 분들이 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표현을 조금만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하는 거죠.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자, 1번 부당이득은 다음의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자.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A와 B가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5억 원을 수령했어요. 그다음 이 사람은 건물을 넘겨받았습니다. 등기까지 넘겨받았어요. 나중에 3월 1일이 되었어야 이 계약이 무효 이미 판명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B의 5억까지 이게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법률상 정당성이 없잖아요. 계약이 유효해야만 상대방의 이 5억 원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을 자격이 있는데 계약이 무효라며요. 효력이 없다며요. 근데 지금 A는 이 B의 돈 5억 원을 갖고 있으니까 A는 결과적으로 부당이득하고 있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죠. 건물 부당이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는 B에게 5억 원 돌려줘야 되고 B는 건물 A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경우에 뒤처리는 만약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 전부 부당이득으로 뒤처리를 한다. 이렇게 탁 못을 박아 놓으시면 돼요. 물론 매매 계약할 때 준 게 없다. 근데 무효임이 밝혀졌다. 그럼 끝난 거죠. 뒤처리할 게 없죠. 그런데 돈이나 물건이 넘어간 게 있다. 그거는 전부 다 부당이득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1번이죠.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이전된 물건이 없으면 그걸로 법률관계는 종료된다. 그런데 이미 물건이 넘어간 후에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취소되면 그 물건은 부당이득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무효나 취소의 뒤처리는 모두 부당이득이라는 걸 염두에 두자. 비교, 계약을 해제하여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 계약을 해제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계약은 실효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은 돈 돌려줘야 되고 이 사람은 건물 돌려줘야 되죠. 똑같은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 입법자들은 해제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골치 아프죠. 아니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당이득으로 뒤처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해제도 이건 계약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부당이득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한데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원상회복이라고. 그럼 우리는 시험에 또 뭐가 테마겠어요? 이 양자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죠. 왜 굳이 우리 입법자들은 해제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굳이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테마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해제 가서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봅시다 일단. 비교, 계약을 해제하여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라는 다른 표현을 쓴다. 이는 부당이득의 특수한 형태인데 그 차이가 뭐냐? 채권 강론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지금 공부하면 이거는 너무 세세한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그 다음 부당이득 돌려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있죠. 또 두 사람이 나눕니다. 자기가 지금 상대방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대표적이죠. A가 지금 있는데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걸 지금 새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5억을 지금 부당이득하고 있는데 선의자죠. 이 돈이 부당이득인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 무효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나중에 돌려줄 때 선의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약이 무효인 걸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악의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나중에 이거를 돌려줄 때 반환 범위에 또 차등을 두요. 선의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5억 원을 이 사람이 수령했는데 1억 원은 이 사람이 소비를 했다. 그럼 나중에 4억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존재하는 이익은 4억 원이니까. 아니 그럼 선생님 전부 법정에 가가지고 1억 소비했다고 이야기하겠네요. 그거는 민사소송법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민법에서는 요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선의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악의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5억 받았는데 1억 소비했다 하더라도 5억 다 돌려줘야 되겠죠. 다 돌려줘야 되고 이자까지 쳤어 돌려줘야 되고 또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자와 악의자 간에 또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선의자와 악의자는 차등 두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매번 보면은 선의자는 어떻고 악의자는 어떻고 전부 이 메커니즘이에요. 이 메커니즘. 그래서 봅시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 선의자는 즉 자기가 이거 상대방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자는 전부 반환해야 된다. 이자까지 쳤어 돌려줘야 되고 또 더 있습니다. 사실은 선의자는 자신의 이득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보호해 주는 것이다. 현존 이익의 반환 의미는 문자 그대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다. 소비하는 것은 현존 이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론은 뭐예요? 실종 선고가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실종 선고했다. 그럼 아까 상속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살아 돌아온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딘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는 선의자는 아버지가 실종 선고 취소가 돼도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악의자는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실종 선고 받았다. 제가 현금을 상속받았다. 아버지 살아오시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소비해야 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살아오시는 걸 대비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지금. 자, 1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채권자 대리권. 용어는 주물, 종물,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 읽으실 때 뭐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민법 총칙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주물, 종물, 백조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면 그때마다 커버하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민법 전반, 특히 채권법 영역보다는 민법 총칙 읽으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자 대위권도 이게 채권 총론에 있는 건데 민법 총칙에서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지금 갑이 을에게 대해서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채무자예요.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또 을은 또 병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채권자예요.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요런 사람을 우리가 갑을 기준으로 볼 때는 요런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채무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제3채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도 병에게 1,00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을은 이 채권도 재산이죠. 이 1,000만 원 돈 받을 채권 이외에는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법에서 무자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요 채권 이외에 다른 재산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은 갑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재산에 대해서 뭐 관계지평 들어가면 되고 한데 문제는 을은 아무 재산도 없는데 요 채권만 다 향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권리를 을이 행사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불행사. 이런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죠. 그러면 갑은 도대체 답답하겠죠. 이거 어떡할 거냐 이야기죠. 얘가 이쪽으로 권리 행사해가지고 돈 받아야 자기한테 돈을 갚을 건데 얘는 권리를 행사 안 한다. 근데 권리 행사하고 안 하고는 사적 자치, 자기 마음이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행사 안 해도 되죠. 이게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때 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을의 권리를, 을이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갑이 대신 행사해버리는 겁니다. 요거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 대위권. 이 사람이 자기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거죠. 원래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은 이 사람이 뭐 대리권을 주든지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독자적인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함부로 인정하면은 남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민법 404조에 가보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우리 민법 총칙 읽을 때 이런 채권자 대위권이 심심찮게 등장하니까 기본적인 요건은 뭐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읽어봅시다. 대리권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도 될까?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을, 을은 병에게 또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을은 1,000만 원 채권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 을이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에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 갑이라면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 잘 안 해요. 이게 요건을 또 입증해야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병이 오히려 을에게 돈 주는 걸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병이 이쪽으로 돈을 줬을 때 얘가 돈을 받아가지고 딴 데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쪽으로 돈 주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은 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보통이에요. 돈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묶어놓고 이제 소송 제기해가지고 본안 판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명령을 받든지 추심 명령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 현실에서는 보통인데 그 방법을 행사하지 않고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을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권리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갑은 을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물론 요건은 갖춰야 된다. 오늘
프린터 준비해온 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체적인 정리라기보다는 좀 이제 한번 감을 가져볼까요? 자, 우리가 채권 강론이라는 과목은 채권이 왜 발생하느냐 4가지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법이 있는데 계약법에는 또 15가지 계약이 있고 요 계약에 요거를 우리가 계약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요 계약의 공통적인 것을 계약 총론에서 또 규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법도 계약 총론, 계약 강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관리는 별로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고 부당 이득이 또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또 불법행위가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런 거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민법 정책 공부할 때도 끊임없이 나오겠죠. 계약도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계약은 법률행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정책 공부할 때 이 채권 강론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민법 정책 공부할 때 끊임없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통적인 것을 채권 총론에 이제 또 몰아놨다는 거죠. 채권 총론에. 그게 뭐냐? 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킬 때 이거 어떡할 거냐? 채무 불이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행사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채권자 대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복수의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또는 채무를 인수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돈 갚으러 갈 때 변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퉁치는 걸 상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제나 상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채권 총론의 주된 테마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요게 채권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있는 채권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는 안 나오는 물권법 요 양자를 묶은 거를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민법 총칙은 뭐냐? 누가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냐? 누가? 그 다음에 법률행위 누가? 그래서 이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라는 개념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소멸시효가. 이게 이제 민법 총칙의 구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건 넘어온 게 하자가 있어요. 제가 택배를 주문했는데 사과가 왔는데 하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 민법 총칙에 어디에 가서 이게 봐야 되느냐? 요 계약 강론 중에서 15가지 계약 중에서 매매 파트에 가보면은 담보 책임이라는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 규정을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하자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돈은 어디에서 갚아야 되느냐? 그거는 원칙적으로 여기 나와요. 변제장소. 여기 나오거든요. 그때는 채권 총론을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매매가 책인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 그건 어떡할 거냐? 채권 총론의 채무 불이행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끝끝내 돈을 안 준다. 그럼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거는 어디에 가면 되느냐? 여기 나와요. 계약 총론에 나와요. 계약 해지는. 그 다음에 또 얘가 미성년자다.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그랬다. 어디 가야 되느냐? 여기 나오죠. 민법 총칙 누가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착오에 의해서 했다. 어디 나오느냐? 여기 나와요. 법률행위. 민법 총칙에 나와요. 조문이 이렇게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꿰시려고 하면은 민법을 적어도 사회독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민법 전반에 대해서 그림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한 2회도 많아야 3회독 정도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될 거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절대로 쉬운 거 틀리면 안 돼요. 그저 주는 문제가 제법 있거든요. 요거는 예를 들면은 조문 자체를 물어버려요. 다음 중 틀린 것을 해가지고 조문 한 5개를 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문들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별표 5개짜리 판례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이 별표 이제 판례를 공부할 때 각 강사들이 이제 그 공부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이거든요. 별표 5개짜리, 별표 3개짜리, 별표 1개짜리를 구분해가 하는데 요거를 다 공부하시고 가면은 90점 넘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
직장인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 별표 5개라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정말 바쁠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요것만이라도 보고 가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이라도 공부하고 가면은 60점 이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 판례가 제법 있는데 그 중에 그걸 우리가 전부 별표 5개라고 표시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언제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건 정말 쉬운 문제 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별표 3개짜리까지 공부하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 분들은 한 7, 80점 나옵니다. 그럼 요거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90점 나오죠. 금년에 그 법인의 정관에 관한 판례, 그 다음에 그 과실에 대한 판례가 별표 1개짜리가 2개 나왔거든요. 그런 거 맞추시는 분들은 90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공부할 때 쉬운 거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그거. 그 다음에, 다 강사들이 비슷하겠지만, 민법은 반복이 생명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것은 이 다음 공부할 때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억에 오래 남도록.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1월 1일날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1월 5일날 강의한다고 치면은 1월 5일날 강의할 때 저번 시간에 강의한 거 핵심을 한 10분, 15분에 걸쳐서 핵심적인 걸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월 10일날 또 강의할 때는 요거까지 복습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또 요 날 있었던 강의를 또 핵심을 앞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리피트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보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60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는 이게 복습을 하면 안 되는 60시간도 빠듯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필연적으로 보강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제 의외가 아니죠.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수강생들은. 그래서 요거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강사들도 인간한 분들은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별표 5개짜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또 반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맛집이라고 하면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예요. 이 민법 노무사 그 조문집인데 노무사 중에는 이 조문집을 쓰시는 분이 저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방식인데 사법시험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 기본서가 있고 이 조문집이 있잖아요. 조문집도 아니죠. 옛날에는 그냥 법전인데 이 두 개를 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본서 보고 조문집 보고 그 다음에는 조문집을 먼저 보고 일조의 의미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이 기본서 가서 확인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 시험치러 가보면은 1차 시험장에 그 한 칸에 앉아있는 수험생 중에 반은 마지막에 조문을 봐요. 그냥 조문.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 노무사는 그거를 왜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60점 받거든. 이게. 그래서 기본서에 전부 법 조문이 다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조문집을 따로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무사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요 1조 법원이라는 이 조문을 보면은 제가 요 10년 동안 우리 노무사 민법의 기출문제를 요 밑에 다 적어놨어요. 1조 보면은 여기 이제 15, 14가 있는데 2015년도의 문제, 2014년도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조문집을 활용하면은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문은 굉장히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구나.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문집이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조문집 별도가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조문을 굉장히 쉽게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고 3, 4년 전부터 이걸 해왔는데 드디어 금년도에 수강생들이 합격생 후기라든지 제가 만나본 분들이 조문집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조금 이게 좀 이제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되시면은 이 조문집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너무 시간이 쫓겨가지고 요 조문에 대한 기출문제는 제가 해설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서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반복하라고 이걸 다 한 건데 금년부터는 시간이 가더라도 요 기출문제 해설을 다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1조를 공부하면은 1조에 있는 거 기출문제 있죠. 거기에 왜 맞고 틀리고 하는 거. 역시 시간이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아마 보강을 한 2번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제 방식은
반복하는 방법이 저는 조문집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쪽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데 뭐 그런 단점은 있는데 책이 두 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장점이 훨씬 많다. 저는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의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도 국고가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은 정말 민법이 어렵구나, 그 다음에 재미있구나, 뭐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고, 그래서 반복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1일 날 강의를 하고 이제 그 다음 1월 15일 날 이를 다음 강의를 할 때 요날 강의한 거와 관련된 그 기출 문제 있죠. 우리 노무사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변리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세무사는 민법 총칙만 시험 범위거든요. 선택 과목인데 상법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어요. 법무사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안 보는 게 훨씬 낫고, 변리사는 한 20% 정도가 우리 시험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 세무사는 조금 난이도가 우리보다 약하고요. 나머지 요 세 시험은 우리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10년까지는 안 되구나. 한 3년 내지 5년 정도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전날 강의를 하면 그 다음날에 프린터로 해가지고 다 풀어보라고. 이게 또 수험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노무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는 어떤 기출문제가 나올까, 이제 문제 경향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뭐 기출문제를 보고 반복하고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강사든지 어느 학원을 가든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오늘 하여튼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뵙고요. 아니면 또 뭐 언젠가는 또 뭐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